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뉴스의 신 두 분이 유니폼을 같은 색깔로 회색으로 맞춰 입고 나오셨네요. 예, 오늘 뭐 좋은 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는 97만 3천 명. 어제 96만 9천 명이었는데 그새 또 한 4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최장 23분, 뭐 어느 언론에서는 25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윤 대통령이 오늘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 하잖아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거의 25분 가까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이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에 나섰습니다. 분량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5,700여 자 정도 되더라. 공백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고지 기준으로 52매라고 누가 이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3.1절 기념사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분량만으로 놓고 그렇습니다. 보면. 뭐 표면적으로 보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워낙에 좀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전에 나서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면서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보다 결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얘기도 대통령 본인의 결단. 굉장히 좀 비장한데요. 사실은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두고 이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도 고독한 결단을 행하는 나르시시스트로서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내용적으로 봐도 한일 관계의 수렁을 만든 이제 근본 원인이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있다라고 좀 규정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사실 관계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12년 동안 수렁 관계에 있었다고 하면 그 시작점은 이명박 정부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실제로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셔틀 외교가 중단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된 거는 2012년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독도 방문, 그리고 이어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사죄를 요구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발언 강도가 셌는데,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우선 지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저질렀던 악행과 만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통서 개념 뭐가 어쩌고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찾아올 거면 올 필요 없다.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임기 초기부터 굉장히 좀 강한 반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이후에는 이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뒤틀리게 되면서 여러 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책임의 반대편에는 일본 정부, 특히 2012년 이후로 계속 극단화의 길로 갔었던 아베 내각의 행보가 있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거 고독한 결단 자꾸 얘기하는 거, 사실 우리가 옛날 정치 철학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니체의 초인을 거쳐서 파시즘으로 가서 이 초인의 고독한 결단, 이런 게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니체 초인론, 그리고 파시즘이랑 연결되지 않아요, 이거? 뭐 파시즘까지 얘기할 것이냐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습니다. 뭐 보나파르티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류의 이제 어떤 주장이라든가 통치의 철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이 역사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통치 곤란해진다. 국민과는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역사랑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지율이 거의 뭐 10%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내가 한일 관계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국민 여론의 반대가 크더라도 이 점은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밀어붙일 거다. 이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말리는 건 듣지 않겠다 이런 건데 저는 이 과거에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좀 얘기를 할 때 저는 정직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 네. 결국 못 풀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어떤 실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생긴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과정에는 그 시초는 2012년에 파기환송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본과의 문제를 풀지 못한 기간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명박 정부부터인 것이고 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적도 하고 했지만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에서 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전범기업들을 대리하는 김현장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다가 그게 다 일종의 사법농단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 죄를 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걸 수사한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기소를 했었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섰을 때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 그런 판결은 판결에 무슨 뭐 판결을 못하도록 개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법한 것이고 그리고 판결이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하는 몇 번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2+2안, 뭐 2+2+A, 뭐 알파안, 알파안. 뭐 그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또 일본의 어떤 화담이나 이런 것들과 좀 절충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걸 다 퉁쳐서 전임 정부의 어떤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뭐 맥락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사태를 단순화시키고 오히려 이 정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나쁜 어떤 설명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정치에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자기 포지션을 딱 잡고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민족주의나 반일 정서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이제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했는지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었던 발언 중에서 좀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 걸림돌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피해자들이 제기했었던 소송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2018년의 최종 판결이 그 걸림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이게 결국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이고 또 동시에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식의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걸림돌이라는 게 그동안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이제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었던 일본 정부에게 이제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책임이 이제 피해자들한테 있을 수는 없는 거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사실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역사 문제 이전에 굉장히 현재적 문제고 인권 문제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을 어떻게 피해자들한테 이제 받아줄 건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호도하는 접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 네, 김민하 평론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 답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뭐 피해자들도 있지만 지금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의 어떤 대일 관계라든가 대일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은 문제였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조차 네. 그분들조차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 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한겨레가 인터뷰한 이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뭐 이 반일 정서와 죽창가를 뭐 활용해 가지고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특정 세력이 뭐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꾸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죽창가를 처음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네. 반조국 정서를 활용해서 오히려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 이분은 제3자 변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한일 관계라는 것을 이전 정권과 가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배타적 민족주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이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제대로 이제 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뭐 돈을 줘야 된다, 뭐 누군가 이 돈을 대신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피해자들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이 강제동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게 일본 정부가 됐던 기업이 됐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런 배상 책임과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3자 변제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게 과연 제3자 변제인지조차 의문인 상황이 된데다가 왜냐하면은 이 생존 피해자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이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일본 기업들은 우리는 애초에 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하는 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용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구상권 청구를 안 한다고 하죠. 네. 그럼 이게 제3자 변제입니까? 이건 그냥 피해자들의 채무를 이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어떤 채무를 그냥 소멸시키는 절차죠. 네.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답을 한 거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이 오늘 네. 아이 중국도 배상 안 받는다고 했다 이런 자, 얘기 하셨어요? 그런 사실관계 얘기했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중국의 총리 저원라이가 72년에 국교 정상화를 일본하고 하면서 베이징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국제관계의 양상이 그 당시 1972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중화민국 지금의 이제 대만 우리가 부르는 대만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경쟁 관계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던 움직임 그리고 이제 일본의 조급함 그리고 중국 내 공산당의 어떤 입지나 뭐 위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강제동원을 당했던 전쟁 시에 강제동원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나중에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이쪽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부 다 미쯔비시 등 소위 강제동원 기업들한테 사과도 받고 배상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대통령도 이미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사과 반성을 했다. 이 발언이 지금 여권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발언이거든요. 네. 저희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한 적이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최근 입장은 아베 담화와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담겨 있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도 기존 내각의 전체적인 입장을 다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베 담화에서 뭐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앞으로는 계속 이제 그 사죄해야 될 숙명을 지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게 사과는 우리 대에서 끝난다 이런 식의 태도 가지고는 과연 좀 그동안의 어떤 전쟁 범죄에 대해서 명확한 사죄를 밝힐 걸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괄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과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사실의 인정이 우선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하면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어떤 담화의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게 이제 고노다마일 텐데 고노요이 당시 관방장관의 미야자키 이치 때 이제 한 것인데 네. 그때 보면은 그 고노다마에는 마지막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이것을 책임지기 위한 어떤 그러한 작업들을 해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어쨌든 이런 담화들을 쭉 계승해 왔다고 하면 일본이 이런 그게 강제동원이 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됐던 이 문제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과일 수 있는 것인데 2015년 일본군 위안부 2015년 한일 위안부 이 합의에 보면은 결국 역사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고 이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말아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러한 합의가 끝이라는 거죠. 이제 사실 들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과를 뭐 수십 차례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수십 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인식이냐에 대해서 여러모로 의문입니다. 자, 경제와 안보 때문에 우리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경제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있어요. 네.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이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 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그 하이킥과 인터뷰했던 소부장 업체 현장 그 관리 경영하시는 분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이거 용인 클러스터에 소부장 업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했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사실상 일본을 위한 대통령인가 되묻고 싶다라는 지점이었고요. 경쟁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경쟁 시대니까 오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산 거점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외국 기업들이 이미 국내에 연구개발 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저도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에 다니는 이제 제 지인한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미 송도나 평택에 이런 어떤 협력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일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기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필요한 협력들은 이미 해오고 있었던 거고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하는 거죠. 굳이 정부가 클러스터를 용인에 설치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맥락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일본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수요를 맞출 수 있고 그 기술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인력난이 심해서 이거 인력난 일본 업체랑 같이 그 인력 구인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제일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국산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일하는 그 연구직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국산화 작업을 다 중단하라는 지시 아니냐 사실상 네. 우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용인에 조성한다는 클러스터는 초지 수용이 이제 막 끝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삽도 못 든 상태라서 언제 그게 완공될지도 알 수 없는 거라 공중 누각에다가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들까지 저는 이제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첫째로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건 어쨌든 경제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지금 어떤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하고 일본은 다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이 네. 다 모든 반도체 공장은 다 자국 내에 지으라는 거고 일본도 그렇죠. 몇 개 법인들이 지금 각출해가지고 따로 지금 법인을 만든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과연 여기에 끼어가지고 이 글로벌 공급망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은 이미 커진 상황이고 두 번째로 그게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해도 과연 그것의 전제 조건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어떤 정당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될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를 소멸시킨 대가로만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그게 저는 큰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인들 분위기 좋았다고 하는데 분위기 좋은 거랑 실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도 좀 현장에서 확인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전기차하고 배터리 협력하자고 하는데 자. 그런 기술력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헬마 임경민 작가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네. 저는 이 그 최대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 대통령실 입장이 뭔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제 말미에 이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60시간 가이드라인을 강조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
그동안 이제 노동계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거를 사실상 대통령이 받아 안는 어떤 모양새처럼 보이는 발언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제 아마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제 기자들한테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부정하는 듯한 발언.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가기 직전에 사회수석을 통해서 발표했던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건 무리다라는 그 언급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얘기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대통령이 그 발언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캡을 씌우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럼 어느 쪽 말이면 아니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대통령 이야기를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할 말은 많지만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설계가 대통령의 의중은 분명한데 60시간 상한을 뒀으면 좋겠는데 제도적 설계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무슨 뭐 즉흥적으로 예를 들면 한 발언이 어디에 보도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60시간 상한 얘기도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뭐 씨가 막 이렇게 나오기 전에 적어도 어떻게 보완하고 바꾸겠다는 거지 결론을 내고 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다른 정치적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지금 막 MZ세대의 여론이 빡 빠지니까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의 말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소위 모피아 경제 관료 출신들이 있고 이관석 국정상황실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대기 대변인도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고 국정기획수석. 예,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나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제 관료 출신이고 그다음에 소위 MZ세대 홍보 라인 쪽에 있는 젊은 MZ세대 분들이 있어요. 행정관들이 있어요. 이 두 라인에서 일단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원보이스가 안 돼 있고 대통령의 이야기와 경제 관료 출신 대통령실 공무원들 고위 관료들의 말이 엇갈리는 거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빨리 원보이스로 좀 정리부터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토론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미국 국무부가 엊그제 2022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여기 한국편에 재밌는 내용이 좀 들어있네요. 한국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제한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라든지 정부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든지 젠더 폭력에 대한 조사나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 혹은 이제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이런 것들을 적시를 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제 MBC 사례를 미국 국무부가 직접 적시한 겁니다. 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폭력과 괴롭힘 파트의 사례로 MBC의 이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태를 거론을 했는데 지난해 9월에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방문 당시 소위 이제 비서거 논란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MBC를 공격했었던 그 대응 방식 이걸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그 당시 MBC를 두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언급한 거 이거 문제라고 꼬집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제 고발한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MBC가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당했던 거 그리고 그 당시 8개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렇게 규탄했던 부분을 상당히 상세하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와 공인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비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 6월에 서울 서부지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사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줄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폭력과 괴롭힘 영어 원문 보니까 violence and harassment 이 카테고리에다가 이 영역에 이 구분에다가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과거에 논란이 됐던 MBC의 뭐 보도 그리고 그 취재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뭐 유튜브 매체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판도 해왔고 그런데 그건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과 비평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절차에 들어가는 어떤 활동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 권력이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강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어떤 방송사에서 정당하게 보도한 내용을 완전히 뒤틀어버리고 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그러한 것에 압력을 행사한 그러한 이제 모양새가 지금 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그거는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이러한 정부에서 어떻게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MBC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전에 이른바 뭐 이 천공 의혹 이런 걸 보도한 어떤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막 대응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 볼 때는 그게 당연히 문제적인 행동이죠. 당연한 것이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분들은 이 보고서를 보고 좀 자신들이 무슨 주장을 했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짚어보자면 이 국가별 인권 보고서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거는 2021년에도 2020년에도 2019년에도 제가 살펴봤더니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존재, 정부의 부패, 여성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한 알겠습니다. 책임감 부족, 군내 동성애 처벌 이런 것들을 지적을 공통적으로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폭력과 괴롭힘, 학폭 피해자들을 가해자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들리네요.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